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7월 9일 미국 LA에서 있는 강의 때문에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늦게 방송을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이미 했었을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조약도 맺고 상당히 친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좋아지고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 관계는 아주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북러업 그리고 북중 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제를 독재 진영이 우리가 그냥 흔히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단단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가 연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부제를 독재 진영의 부조화, 디스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세계 정치는 항상 갈등의 정치입니다. 냉전 시대 때는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에 러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국제 정치는 더 이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갈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독재 국가 대 자유진영 국가의 갈등이 21세기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독재 국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란을 합쳐서 그 네 나라를 저쪽 진영에 있는 나라로 치고 또 이쪽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 그리고 호주, 인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국가의 아주 중요한 멤버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결 구도를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죠. 대 자유세계의 싸움으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의 갈등 구도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돼 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후에 갈등 구도의 모습이 약간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21세기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있던 때의 독재 진영과 자유 진영의 갈등인데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벌써 이제 4년 전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그다지 갈등적이 아닌 관계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진영에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 진영에 제가 일본과 한국을 이제 폭탄 터지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즉 일본과 한국이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자유진영의 동맹으로 탄탄하지 못했고 저쪽 중국, 북한, 러시아가 독재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탄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구도가 조금 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가 뭉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본인은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친한 바람에 그 세 독재 국가가 하나의 연합체가 되지 못했는데 바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몰아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돼가지고 독재 국가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하고 너무
좋았다,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 좋아 라고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대해서도 뭐 서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제정치의 피상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진 보시겠지만은 마크 티센이라는 미국의 그 젊은 국제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Yes, Trump makes nice with dictators. 맞아. 트럼프는 독재자들하고 잘 지냈지. 독재자들에게 잘 대해줬지. But his tough actions count more.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말은 잘했지만은 액션은 정말 터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와 말은 잘했지만은 터프하게 행동한 거 그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어떻게 푸틴 같은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푸틴 같은 독재자와 푸틴 같은 깡패와 그리고 시진핑 같은 깡패가 둘이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정치의 그 원칙, 세력균형의 원칙, 그리고 갈라치기의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작년 무렵부터죠.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금 독재자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이 마이클 맨콜이라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공화당 하원의원인데 미국 정부에게 미국이 투쟁해야 될, 미국이 상대해야 될 나라가 누군지를 한번 밝혀보라 그랬더니만은 미국 정부가 시진핑, 푸틴, 그리고 이란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이 네 사람을 미국의 주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주적의 순위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적대 관계를 이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21세기의 갈등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하게 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일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일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으로 이제 그 진영을 형성하는데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상황. 그리고 한국은 놀랍게도 중국, 북한하고도 잘 지내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미국이 이제 자유진영 국가의 단결을 통해서 독재와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뭐 한때는 그런 말도 있었죠. 한국을 빼고 미국, 일본 둘이 힘을 합쳐서 독재 진영에 대항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이 이제 대폭 변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서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제4조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난 한 30-4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분단 관리 정책, 한반도 평화 유지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자유주의 국가로 통일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작년 재작년 일이죠. 유엔에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유엔 당신네들이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왜 북한이 화를 낼까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그런 말을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고 그러면 동시에 북한은 불법 정부라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뭐 소멸되든지 한반도에 한국에 흡수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전지 작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정당하지 못한 조건 그리고 유일한 합법 정권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당당하게 했죠.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엔이 와서 도와줬고, 그래서 한국은 살았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국은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이 힘 있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연설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일입니다. 이건 제가 그 채널 A를 캡처한 건데, 새 시대 개막, 삼국 안보협력 획기적 강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하나의 그 탄탄한 안보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이어그램 봤을 때 저쪽 팀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쪽 팀이 한국, 미국, 일본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가 갈등 구조였기 때문에 이쪽 진영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이제 정상화됨으로써 자유진영의 힘이 대폭 증강되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자유진영이 승리를 확보하였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일본하고 친해졌을 때 가장 분노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미국을 대체해서 21세기의 패권국이 되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좋아짐으로써 중국이 패권국이 될 가망은 뭐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그램, 오늘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되었고,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되었는데, 우리가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힘으로 합쳤을 때 그 누구도 이 자유진영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신냉전은 자유주의 국가의 승리로 뭐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기여를 한 것이 한국과 일본의 이제 긴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써 이제 6월 말에 그 훈련이 시작이 됐죠. 원래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프리덤 쉴드라는 아주 그 대규모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킨 엣지, 이거 아주 날카로운 칼이란, 뭐 날카로운 칼날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그 두 훈련이 합쳐져 가지고 프리덤 엣지,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국이 함께 훈련하는 뭐 대단한 그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이 새로운 훈련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기존 차원과 다른 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즉 중국의 위협에도 대항하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평론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그 대단한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세 나라가 그 나토 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과 일본과 호주입니다. 그 호주, 이 세 나라 3개의 아시아 국가가 이제 나토 동맹에 초청을 받았다. 나토 동맹은 서구 진영, 자유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동맹인데, 한국과 일본과 호주가 바로 그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이 다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말이죠,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트 캠벨은 하도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그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시아 짜르라는 게 뭡니까? 그 러시아 황제를 말하죠. 아시아에 관해서는 러시아 황제격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그 4월 하순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시다 수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 둘이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제 자유진영의 승리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는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러시아가 대단히 그 강한 나라로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정말 대단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러시아 병사는 4만 5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병사 중에서 실종이 한 1만 5천 명 된다 하지만은
이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북한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폭탄 얻어 쓰는 것이죠. 작년 9월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1년이 채 못 됐는데 북한의 폭탄 180만 발이 러시아를 향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작년 9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고 금년 6월 달에 또 평양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제가 한번 그 농담조로 비정상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두 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조금 몰락 중에 있는 나라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정말 체제 유지가 곤란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강대국인 나라가 약소국가의 전쟁에서 북한 같은 나라한테 폭탄을 얻었어야 될 정도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알듯이 지난 6월 19일이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냥 아주 펄펄 뛰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보실 텐데 미국의 그 잭킨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폭스뉴스에서 이제 해설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같은 위협에 당면한 적이 없다. 뭐 저는 조금 과장이 섞였다고 보지만은 미국은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마 만들고 시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건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것을 지독한 악당들이 뭉쳐가지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만난 것처럼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푸틴이 그때의 히틀러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 1930년 당시에 무솔리니 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게 그 분노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한다 또는 일본 혹은 대만 동아시아 지역에다가 INF 그러니까 즉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방위조약을 맺는 건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나토 회담에 이제 참석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에서는 러시아한테 노골적으로 북한하고 남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제 거의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일부 평자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외교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주의 국제 정책의 진수를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들이 말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가 좋으면은 저쪽 남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국제 정치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러시아 너 대한민국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은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을 그만둬라고 말한 상당히 그 당당하고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비단 한국과 러시아 사이는 아니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국의 그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라는 그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데니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지금 중국이 푸틴과 김정은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대단히 떨게 생각할 겁니다.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셋이 한편이라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해진 것은 싫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너네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략을 맺느냐 이제 한국하고 잘 지내려면은 러시아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중국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분노하고 있냐면은
지금 북한 노동자가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외화벌이의 그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북한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인데 10만 명 정도인데 다 나가라. 비자갱신 이런 거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 경제가 이 일이 진짜 진행되면은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 침략을 하면은 가서 서로 도와주자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을 누가 침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 미국이 북한을 탱크로 침략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보병 사단이 북한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 탱크 보내고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지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이 공격받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아마도 중국이 가슴이 뜨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뭐 애써서 우리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해석하자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의 고민은 뭡니까? 북한이 붕괴될 때 그때 이제 그게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시간인데 중국군이 들어갈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이게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펄펄 뛰는구나 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대포를 많이 주는데 포탄을 러시아가 돈을 줄 처지가 안 되죠. 달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술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대포와는 하드웨어입니다. 기술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그 교환 비율이 뭡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자기가 하는 기술을 북한에 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북한 기술은 다 주거나 안 주거나지 90% 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북한한테 러시아가 기술을 좀 안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난 5월 27일이죠. 북한이 정말 비싼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로켓에다가 정찰위성을 달았는데 그 미국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3.9억 달러, 거의 4억 달러입니다. 이거 북한 사람들이 쌀로 계산하면은 북한 사람이 1년 먹은 쌀 수입할 수 있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로 비싼 것으로 만든 그 로켓가 올라가다 터졌습니다. 1분 만에. 그럼 기술 안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그렇게 양호하진 않은데 아무튼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조약을 맺었다고 중국이 펄펄 뛰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방위조약이 있었죠. 조소동맹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똑같아요. 이번 건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 온갖 수단을 모든 수단으로 바꾼 거 그거 하나 차이가 나는 조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거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네라는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독재 국가들이 서로 갈등적입니다. 그 냉전 시대 때 보세요. 냉전 시대 때 같은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편을 들었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 때문에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소련이 망하는데 미국과 함께 했다라는 바로 가까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국경이 몇천 킬로가 붙어 있죠. 4천 킬로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한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주 그 미묘한 삼각관계입니다. 우리가 삼각관계 그러면 그 뜻이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의미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삼각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중국이 북한하고 얼마나 사이가 나쁘냐. 여러분 제가 그 전략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북한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죠.
그 두 강을 끼고 있는 도가 양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강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양강도에 북한이 그렇게 양강도는 휴전선보다 훨씬 뒤가 있으니까 아주 후방 중에 후방일 겁니다. 그 양강도에 있는 탱크하고 대포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 발사할 때 전부 다 중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전략지도 보면은 그 북한군 육군단이 바로 그 양강도에 배치되어 있는 군단인데 그 양강도의 육군단은 포문을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관계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타이트한 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빈틈, 이 두 나라 사이의 빈틈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너 한 편을 택해라고 얘기한 것은 이 현상을 그 삼국의 균열 관계를 더욱 균열시키는 그런 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본 뉴스인데 한국과 미국이 그 핵 전쟁이 날 경우에 그 미국의 그 전략 자산, 핵 전략 자산이 한국에 완전히 배치가 될 거고 그리고 작전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자라는 그 성명이 채택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아주 그 유리한 아주 그 좋은 기분 좋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 하에서 한미일이 단합됨으로써 우리가 통일과 안보를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